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로이드 표면 화학 부분과 지료에 존재하는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표면에 전하가 띄고 있는데 이 전하를 띄고 있는 고분자 표면과 중화하는 약품이 접촉하기 위해서는 교반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용액 안에 섬유가 저농도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섬유와 중화가 될 약품도 저농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접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믹싱과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산염기의 중화 반응과 비교해서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입니다. 수소이온과 수산기 음이온 사이에 물이 만들어지면서 중화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중화가 될 수 있는 반면 고분자는 이런 표면에도 전하가 있고 내부에도 전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염기 중화처럼 신속하게 중화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전하들은 적정하기가 쉽겠죠. 표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표면에 있는 전하뿐만 아니라 표면에 음전하들을 띄고 있으면은 스턴 레이어층에 해당되는 양전하가 있을 거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이 이외에도 아직도 표면 전하, 음전하를 띄고 있고 스턴 레이어의 양전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음전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달라붙는 스턴 레이어 이외의 층에 달라붙는 성질들은 느리기 때문에 산염기의 중화처럼 빠른 속도로 중화 적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산과 교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입자와 입자, 여기서 입자는 우리가 원하는 고분자 입자와 이 고분자 입자의 표면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이 흡착이 되는 또 다른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질 사이에 충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산과 염기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온, 반대 이온이 작용을 해가지고 크게 잡아다니는 힘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소결합이나 반데르발 힘에 의해서 또 이런 고분자와 고분자 물질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분자 표면에 흡착을 시킬 때 처음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하게 충돌 기회가 있다면은 스턴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달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턴 레이어 이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음이온, 이 부분들은 이 바깥 부분엔 양이온과 음이온 성질을 갖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흡착은 느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흡착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대부분 스턴 레이어층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런 것들은 몇 초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런 평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분자 표면에 있는 음이온들이 전부 바깥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착되고 중화된 것은 아니겠죠. 얼마나 빨리 흡착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는 섬유에다가
흡착을 시키고 목재 섬유에다가 하나는 미세분에다 흡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성 전분을 가지고 흡착을 시켰는데 미세분과 일반 펄프 섬유의 차이점은 뭘까요? 미세분은 목재 섬유가 작은 조각들로 깨진 것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피면적, 단위 무게당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입자가 작아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 섬유에 비해서 미세분, 파인은 굉장히 큰 비표면적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펄프와 미세분이 다른 비표면적을 갖는 것들이 흡착에 어떻게 영향을 시키는지 여러분 테이블 5.8번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라인이 있죠. 만약에 여기다 양이온성 전분을 펄프에 가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펄프에 전부 다 흡착이 된다면은 이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100% 흡착. 초기 조건에서는 펄프나 미세분이나 전부 흡착이 되죠.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바깥 섬유에 여러 개의 전하들이 있는데 최외곽 바깥측에 있는 표면에 급속도로다가 양이온성 전분들이 와서 흡착을 하기 때문이죠. 양이온성 전분. 이유는 섬유 표면에 음이온이 띄고 있기 때문에 섬유 표면에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자일 안에 붙어있는 그룹프로닉 액시드의 카복실기들은 음이온으로 쉽게 이온화가 되는데 특별히 중성 초지 조건에서는 대부분 이온화되어 있고 산성 초지 조건인 pH 4.5에서 5.5에서도 약 50에서 90% 정도가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급격하게 달라붙고 나서 제타 포텐셜을 스턴층이 붙은 다음에 나머지 층들에 달라붙는 것들은 느리게 진행이 되죠. 스턴층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흡착되는 속도들이 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가 미세분이고 여기가 일반적인 펄프예요. 미세분의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100% 흡착과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커브가 꺾이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거기에 비해서 펄프는 훨씬 더 빨리 꺾이는 경향들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비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많다는 얘기는 노출되어 있는 수산기의 양이 더 많다는, 수산기가 아니죠. 카르복실기의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카르복실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가 깨지면서 그러면 이 표면에 붙어 있는 스턴층에 해당되는 훨씬 더 급격하게 흡착될 수 있는 그런 카르복실기가 펄프보다는 미세분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표면적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펄프와 미세분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성질들은 비표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펄프보다는 미세분이 양이온성 전분을 효과적으로 흡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간에 따른 흡착되는 정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초기에 초기에 급격하게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부터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그 흡착 특성입니다. 그 섬유 표면에 수분이 흡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 펄프 표면에부터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소나 여러 가지 BET 비표면적 측정을 할 때도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 가장 안측에는 빠르게 흡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층이 될수록 느리게 흡착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아마 그런 특성을 일반적으로 이런 물리에서는 이런 그 랭머 어드소프션 아이소톤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음이온 이 표면에 그 양이온이 흡착되는 패턴도 이런 일반적인 흡착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콜로이드 화학에 대한 것들을 지난 강의에서 주로 살펴봤고,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표면의 성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표면에 장력이 작용하는 것. 서페이스 텐션, 표면 장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용매 아니면 매질이 물입니다. 이 물은 지난 시간에도 얼핏 공부를 했는데 물과 다른 면에서 맞닿는 건 공기예요. 만약 물이 공기를 좋아한다면 물이 공기로 다 이동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겁니다. 서로 친화력이 크면. 근데 물과 공기 사이에 친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은 일반적으로 극성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나 산소는 비극성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인 물과 비극성인 공기 사이에 친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커에 있던 물을 담아놓으면 이 물이 공기와 접촉을 하려는 성질들이 약해집니다. 좋아하는 경계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현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재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섬유. 섬유는 또 고체예요. 물은 액체이고 궁극적으로 물은 기체가 돼가지고 초지 조건에서는 또 날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수 이퀘이션으로다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면 장력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유기용매들의 표면 장력인데 퍼플로로펜테인, 이 펜테인 구조, 펜테인은 탄소가 5개 있는 거죠. 여기에 불소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아마 12개까지 가능하겠죠. H가 아니라 불소를.
그다음에 다이에틸리스, 에탄올, 메탄올, 그다음에 아세톤, 카보테트라크로라이드, 벤젠. 일반적인 유기용매들은 17에서 29 정도의 서페이스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물은 굉장히 큰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장 표면 장력이 큰 수은의 경우는 484입니다. 물은 왜 이렇게 큰 표면 장력을 가질까요? 앞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물은 공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극성이 강하고 공기는 비극성이 강한데 이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 분자가 기체가 돼가지고 공기 중으로 가지 않고 액체 상태로다 일정한 결합을 유지하려는 성질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앞에서 나열한 유기용매들은 물보다는 극성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화가 더 쉽게 이루어지죠. 이런 성질들을 종이를 분석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할까요? 섬유 내에 존재하는 표면, 비표면적을 계산하고 싶은데 만약 펄프를 여러분 공기 중에 건조를 하거나 오븐에 건조를 해가지고 섬유를 말린다면은 섬유 내부에 있는 미세 공극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세 공극이 있으면은 종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표면 장력이 큰 물 때문에 날아가면서 이 두 개의 거리, 미세 공극을 이루는 공극 간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지고 마지막 건조되는 단계에서는 이 두 부분들이 붙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미세 공극이 없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정확한 비표 면적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의 비표 면적으로 측정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달라붙어 가지고 되면은 비표 면적에서 빠지겠죠. 이런 현상들이 섬유를 재활용할 때 생기는 각질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세 공극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원래 미세 공극 상태로 유지하면서 건조하는 방법은 표면 장력이 낮은 표면 장력이 떨어지는 용매로다가 건조를 하면은 용매가 쉽게 제거되면서 미세 공극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지 않고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펄프를 어떻게 표면 장력이 낮은 펄프를 여러분 펄프를 만들면은 이미 건조를 하면 미세 공극이 전부 다 폐쇄가 됐죠. 그럼 미세 공극이 폐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수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미세 공극 내에 남아있는 물들은 그대로 둔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겁니다. 미세 공극 안에 있는 물만 남기고 자유수를 다 제거하는 방법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펄프 현타격을 용매 체온을 합니다. 펄프하고 물과 잘 섞이는 용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과 에탄올은 잘 섞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펄프를 원심 분리해가지고 대부분의 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 펄프를 에탄올에
현탁을 시켜요. 그리고 오랜 동안 시간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물들은 원심 분리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이 펄프 내부에 물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내부의 물들이 에탄올과 교환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외부는 에탄올 농도가 높고 내부에는 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내강에 있는 물과 에탄올이 희석에 의해서 내부의 에탄올 농도는 높아지고 물의 농도는 낮아지는 희석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을 한 다음번에 이 혼합용에 미세 공극에 들어있던 물과 그 다음에 치환을 위해서 집어넣은 에탄올을 다시 원심 분리를 해요. 원심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포 내강에 여기에 이번엔 물과 에탄올이 들어있겠죠. 다음번엔 다시 여기다 에탄올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또 희석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세포 미세 공극 안에 처음에는 물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에탄올로 또 바뀔 거예요. 용매치환에 의해서. 그래서 표면 장력이 72.9 mNp/m인 물에서 에탄올 22.3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비표면적을 측정할 때는 이 에탄올도 표면 장력이 크다고 해가지고 에탄올 상태를 또 다른 작업을 통해서 바꿔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펄프 안에 이런 미세 공극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에탄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액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에탄올보다도 훨씬 더 표면 장력이 작기 때문에 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 소면 내강 여기를 이산화탄소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로 채우면 훨씬 더 표면 장력이 작기 때문에 마지막 이산화탄소 상태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이런 방법들이 용매치환법에 의해서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비표면적을 측정할 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동결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동결건조는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물을, 물리적인 상태만 바뀐 거죠. 물이 얼음이 됐다고 해서. 하지만 물이 증기가 될 때와 얼음이 증기가 되는 승화 과정에서 표면 장력이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증기가 되는 저온의 진공 조건에서 저온 진공 조건에서 얼음을 기체로다 승화를 시키면은 표면 장력이 작기 때문에 세포 구조에 그 변형이 없이 높은 표면 장력에 의한 변형이 없이 원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동결 건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펄프 표면에 존재하는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그 비표면적을 측정할 때는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을 직접 기화시키면은
높은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찌그러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비피 면적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용매 체험 방법을 쓰거나 동결 건조를 사용해서 정확한 비피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영스 이퀘이션, 가장 대표적인 영스 이퀘이션이에요. 세 가지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인데, 종이 표면이 있죠. 종이 표면. 종이의 표면은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종이는 셀룰로스의 수산기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방울과 섬유가 최대한 접촉을 하려고 굉장히 넓은 면적에 퍼져 있는 물방울들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체와 액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액체 밖에는 공기가 있죠. 기체가. 그럼 이런 세 가지 형태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종이 표면에 물을 빨아들이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복사지나 이런 경우 사이징 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사이징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아마도 사이징 처리와 같은 처리를 했다면은 물 표면에 있는 수산기들을 사이징 약품들이 덮고 있어가지고 소수성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가 있는데 물방울이 종이하고 잘 안 만들려고 해요. 왜? 이 표면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대한 접촉 면적을 적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의 모양은 종이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각도, 영스 이퀘이션에서 중요한 각도인데, 물방울의 모양에 따라서 이 세타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각도는 세 가지 벡터로 다 설명을 하는데, X축과 Y축이, 이쪽을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벡터를 해석하는데 X축에 대한 값들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쪽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이 힘과 이 힘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쪽은 감마 S L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기는 고체와 액체가 접촉하는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접촉하는 표면 장력은 이 부분은 고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이죠. 고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 더하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인데, 액체와 기체가 접촉하는 부분인데, 이 벡터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코사인 세타로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뭐가 잘못됐나요? 이 벡터는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린 거는 감마 SL은 감마 SV 플러스 감마 LV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되겠죠.
이 벡터의 코사인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감마 L, SL은 감마 SV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은 4사분면과 1사분면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아마 마이너스 감마 LV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이것을 왼쪽으로 보내고 다시 이것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여러분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표면이 물을 좋아하는 거라면 아까 설명드린 이런 구조를 갖겠죠. 이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물을 싫어할수록 물방울의 극단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될수록 코사인 세타 값이 커져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0쪽으로 갈수록 물을 좋아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이 180도 쪽으로 갈수록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처리가 안 될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낮을 거고 물을 싫어하는 처리를 할수록 코사인 세타 값은 180도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부터는 어소시에이션 콜로이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콜로이드의 화학을 설명드릴 때 섬유는 길이 방향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콜로이드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는 범위입니다. 작지만 이 섬유의 폭이 콜로이드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범주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지금 다루는 어소시에이션 콜로이드는 반대 얘기예요. 너무 작은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입자 개별적으로 존재를 할 때는 콜로이드보다 훨씬 더 작은 범주인데 이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이루면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룬 연합체가 콜로이드 범주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연합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연계에서 연합체를 만드는 경우들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미셀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미셀을 형성하는지는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콜로이드, 어소시에이션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것들은 암피페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 용매를 좋아하는 부분과 용매를 싫어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면활성제에 해당되겠죠. 이런 계면활성제들은 계면활성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서 밑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에서 이런 계면활성제들이 모두 밑셀을 형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농도보다 더 높아가지고 기본적인 밑셀이 형성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디터전시, 세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들은 에멀전이나 거품을 만드는데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어소시에이션 폴리머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속에 세제를 집어넣어요. 물은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굉장히 극성이 강해요. 세제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세제는 극성과 비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극성과 비극성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거대한 분자를 만들면서 쭉 비극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극성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다란 탄화수소 부분은 비극성일 거고요. 끝부분에 카복실 그룹은 극성을 가질 겁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은 물속에 놓이게 되면 안정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까요? 극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물을 좋아하죠. 하지만 비극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서펙탄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정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림과 같이 물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물 쪽으로 다 노출이 되고, 물을 싫어하는 부분들은 물에 닿지 않는 부분으로 계속 모여들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이 내부에는 물이 없는 어떤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덩어리가 콜로이드라는 겁니다. 이 세제 각각의 이 구조가 콜로이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가 콜로이드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 콜로이드, 연합체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것이 집합체를 이룩하려면 그림에선 몇 개가 필요해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하나, 12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분자가 6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가 있다면 완벽하게 이러한 원형 구조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가운데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도를 CMC. 여러분 제주에서는 일반적으로 CMC 하면 어떤 거죠? 카복시메틸 셀룰로스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약칭입니다. 크리티컬 미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물리화학에선 CMC가 크리티컬 미셀 미셀을 만드는 최저 농도입니다. 미셀을 만들려면. 일단 이 모델로 설명을 하면 12개는 있어야 하나의 미셀을 만들고 12개보다 많으면 이제 다른 미셀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서펙탄트의 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6개나 5개밖에 안 된다면 미셀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제로도 작용을 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세제로 작용을 할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물질, 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할까요?
세제가 제거해야 되는 이 물질들은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할까요? 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물로만 씻어요. 근데 때가 물을 좋아한다면은, 물로만 손을 씻을 때 다 때가 제거됐겠죠. 근데 여러분, 비누로 씻어야 되는 게, 물로만 씻으면 제거가 되지 않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비누로 씻으면은, 비누에는 물을 좋아하는 성분과 물을 싫어하는 성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소수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이 소수성 물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문지르는 동안 표면에 있는 소수성 물질을 다 이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가 이런 세척을 하는 원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콜로이드 화학과 표면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봤고, 어떻게 양이온성 고분자들이 흡착이 되는지 그런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럼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음이온들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측정하는 방법들, 그 측정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6단원,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전하 밀도를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전하 밀도를 알아야지 미세분을 보류시키는데 이용을 할 수 있고, 충전재의 보류도 섬유에 존재하는 전하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이즈제를 충전시키는데도 섬유 표면의 전하 밀도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그먼트를 준비하거나 사이즈 에멀전을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섬유 표면에 어떻게 정착을 시키는데 섬유 내에 존재하는 전하 밀도를 정확히 측정해야지 이런 현상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흡착이나 보류는 여러 가지 제지형 첨가에서 중요한데, 건조지력 증강제나 수변지력 증강제가 작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리텐션 에이드가 작용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성 유기 안료를 염료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데도 이런 정전기적인 전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 밀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전하 밀도는 어디에서 올까요? 첫 번째, 섬유 내 전하는 양전하일까요? 음전하일까요? 그 다음에 이 전하는 어디에서 올까요? 섬유 내 전하는 첫 번째 음전하, 두 번째 전하의 기원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헤미셀룰로스 안에 자일란이라는 게 있죠. 침엽수의 경우는 아라비노 그루크로노자일란, 화렵수의 경우는 그루크로노자일란. 이게 공통적으로 그루크로노가 있어요. 이 그루크로노라는 작용기, 치환기는 그루크로닉 액시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약칭하는 겁니다.
자일란의 알파 1, 2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루코로닉 애시드의 1번과 자일란의 2번 4번 위치는 메톡실기에 붙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카복실기가 붙어 있는데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음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이 몇 개가 있는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흡착이나 리텐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 밀도를 측정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전기적인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음이온 성질을 갖고 아까도 얘기했죠. 카르복실기. 근데 지료 안에 우리가 원하는 섬유 표면에 있는 그루코로노 자일란 기원 카복실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음이온들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 4장에서 인터피링 서브스탄스에 한 단원을 공부를 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음이온성 오염물질 또는 음이온성 쓰레기 또는 용해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섬유 표면에 있는 음이온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치료 안에 음이온성 쓰레기들이 용해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첨가하는 약품들, 섬유 표면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치료 안에 녹아있는 음이온성 쓰레기에 의해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섬유에 존재하는, 섬유나 펄프나 미세분에 존재하는 작용기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설포닐 그룹. 아황산 펄핑 과정에서 도입되는 이 설포닐 그룹은 전 pH 범위에서 모든 pH 범위에서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펄프에서는 일반적으로 설포닐 그룹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화학 펄프 공업에서 아황산 펄프가 마켓에 나와서 시장에 팔리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펄프 안에 이 설포닉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 기원을 할까요? BCTMP에 설포나 과정으로다 화학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머 미케니컬 펄핑을 한 후에 표백을 한 펄프 안에 아마도 일부 잔류하고 있는 리그닌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안에 이 설포닐 그룹들이 잔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종이를 어느 pH 범위에서 만들죠? 4.5에서 6.5 이 조건은 산성초지 조건일 거고 나머지 pH 넉넉하게 잡아지 까지 여기는 중성 또는 알칼리 초지 조건에 해당되겠죠. 4.5부터 한 7 정도를 잡으면은 설포닐 그룹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섬유 안에 이온화될 수 있는 그룹은 추가 COOH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온화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겹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이 카복실 그룹은 자일란 사슬이 붙어 있는
그루크로닉 액시드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복실 그룹은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다른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성 조건에서 펄프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산 가수분해 반응에 자일란이 쉽게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카르복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들이 대부분 용해가 돼서 펄프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황산 펄프 공정을 만들었다면 이 슈가 COOH 농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쪽 설포닐 그룹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염기성 조건에서 펄프를 만들면은 필링오프 반응과 스토핑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약 절반 정도의 자일란이 잔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절반 정도의 자일란이 잔류한다고 해서 절반 정도의 카르복실기가 또 잔류하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 반응에 의해서 이 카르복실기들이 잘려 나가는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복실기의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펄프에 이 카르복실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카르복실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펄프는 기계 펄프입니다. 기계 펄프는 화학적으로 자일란을 잘라내지도 않았고 또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일란 사슬에 붙어 있는 카르복실기가 잘려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기계 펄프에서 카르복실 함량이 높습니다. 또는 기계 펄프가 아니라면 BCTMP라도. 여러분 공장에서 펄프를 사용하는데 화학 버진 펄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그 리사이클링 페이퍼를 사용하는 경우 이 카르복실기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 펄프나 BCTMP 같은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 섞여서 들어온 다른 펄프의 카르복실기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그닌에 존재하는 페놀성 수산기, 이것이 표면에 음이온에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화학 펄프의 경우에는 펄핑 과정과 표백 과정을 통해서 페놀성 수산기를 대부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리그닌들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종이를 만드는 초지 조건이 페놀성 수산기가 이온화되기 시작하는 조건보다 더 낮은 pH 조건에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페놀성 수산기가 이온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에 존재하는 알코올기, 이 하이드록실 그룹은 종이를 만드는 조건에서는 전혀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카르복실기 어디에서 오느냐? 자일란 사이드 체인에 붙어있는 그루크로닉 액시드에서 기원하는 카르복실기에서 기원을 합니다. 만약에 BCTMP나 설파이트 펄프라면 설포닐 그룹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펄프에 기원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충전재로 사용하는 충전재로 사용하는 충전재에도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소일렉트릭 pH보다 더 높은 pH 조건에서는 음이온이 되고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pH에서는 중성이 되고 아마 이것보다 더 낮은 pH에서는 양이온 성질을 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전재들 이산화티타늄이나 카올로라이트나 칼슘 카보네이트에서도 이러한 그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를 지니고 이것들이 음이온이나 양이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를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책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에 전기를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섬유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양쪽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양이온과 양극과 음극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이동을 하겠죠.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양이온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음이온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펄프는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극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빨리 이동을 할까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든 경우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크기가 크면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크기와 섬유의 크기와 동일한 전하라면은 섬유가 전부 다 음전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은 가장 짧은 섬유, 가장 덩치가 적은 섬유가 첫 번째 가서 달라붙을 거고, 날쌔게 가장 길고 덩치가 큰 것들은 느리게 갈 겁니다. 두 번째는 전하가 다르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떤 입자엔 전하가 하나 있고 똑같은 크기에서, 어떤 입자는 전하가 2개 있다면 누가 더 빨리 달려갈까요? 달려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한 많은 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 영동, 일렉트로포렐리시스 방법을 쓰면은 양쪽에 전기를 걸어주고 여기 섬유들이 있는데 달려오는 속도를 재는 거죠. 여러분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일정한 거리가 있고 달려온 시간을 재면 이 섬유의 크기와 전하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그 과정들을 풀면은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타 포텐셜을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일렉트론 모빌리티,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매질의 유전율도 중요하고 점도도 중요하고. 다음번 방법은 스트리밍 포텐셜 메저링 셀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이번엔 플러그를 만들어가지고, 섬유를 플러그를 만들어가지고 섬유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액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이 표면 전하에 따라서 액체가 지나갈 때 어떤 정전기적인 포텐셜이 걸리는데, 그 정전기적인 포텐셜을 측정을 해가지고 섬유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경우에는 이 섬유 입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 입자가 이동되는 속도,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이걸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입자를
끼워 넣고 여기에 액체를 지나가게 할 때 그 액체를 지나갈 때 걸리는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이때 걸리는 스트리밍 포텐셜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값으로부터 제타 포텐셜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을 집어넣고 이번엔 피스톤을 움직여서 이 피스톤 안에 일렉트로드가 걸려있는 피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얼마나 포텐셜이 생기는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그림은 여러분들 사장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입니다. 어떤 종이를 만드는 치료 시스템 안에, 물이 깨끗하다면은 어떤 고분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고분자들이 다 섬유에 흡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뒤에서 배울 용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마 15장 가면 자세히 배울 겁니다. 퍼스트 패스. 리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집어넣은 게 얼마만큼 흡착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깨끗한 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분자를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은 양만큼 다 흡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이게 느려지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 치료 안에 음이온성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 사장에서 얘기했던 인터피어링 서브스탄스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섬유보다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아마 용해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분, 그 다음에 섬유. 그래서 아주 작은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은 미세분이나 섬유보다도 훨씬 더 비표면적이 크고,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양이온을 첨가했을 때 양이온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경쟁해서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들이 훨씬 더 잘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온성 고분자를 초기에 투입을 했는데 이것들이 섬유에 보류되는 거 없이 처음 일정 부분을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 부분을 음이온성 쓰레기가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들이 다 흡착을 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크린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고분자를 흡착했을 때 퍼스트 패스 리텐션으로 흡착 보류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료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이온성 쓰레기, 캐타이오닉 비맨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정확히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의 전하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염기 중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어떤 섬유 표면에 음전하가 있고 내부에도 음전하가 있어요. 근데 지료화학에서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시스템에서 관여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음전하만 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OH-를 집어넣어가지고 컨덕티비티로다가 이 음이온의 개수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소 양이온을 집어넣어가지고 컨덕티비티로다가 적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표면에 있는 음전하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음전하까지 모두 한 번에 적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표면 전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한 방법들은
고분자 표면에다가 고분자 전해질을 흡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섬유 표면에다 고분자, 양이온이 있는 고분자를 흡착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성 폴리머가 흡착이 됐는데 표면하고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3염기 중화 방법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화 적정에서 끝나는 거지만 고분자 표면을 할 때는 여기다 고분자를 갖다가 흡착을 시키고 그 흡착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캐타이온의 폴리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양이온이 아니라.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성 쓰레기로부터 그 양이온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여과를 통해서 용해되어 있지 않은 물질들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여과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다 가라앉히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증류수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표준 고분자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타이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카타이오닉 피멘트 또는 애나이온 트래쉬가 얼마큼 존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그 양이온 고분자들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띠는 부분들이 대부분 4차 양이온의 경우에는 모든 pH 범위에서 양이온을 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조들이 4차 양이온과 관련된 구조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4차 양이온 구조들을 양이온, 고분자 양이온에 사용을 하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설포네이트를 가지고 있는 음이온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지시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pH에 따라서 이런 그 컨주게이션 구조가 바뀌어가죠. 발색 구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성 조건에서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넘어가거나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갈 때 그 색을 바꿔주면서 적정이 끝났는 것을 알려주는 화합물입니다. 아까는 용해되어 있는 디솔브드 용해되어 있는 음이온 쓰레기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원심 분리나 여과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과정들이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섬유나 미세분을 포함하는 경우에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고분자, 양이온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그 표면에 존재하는 그 전하들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6장에서는 왜 고분자 표면에,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이온 전하 밀도를 측정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가 아니라 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입니다. 표면. 왜냐하면은 리텐션 에이드나 리텐션 에이드가 와가지고 반응하는 부분들은 섬유 표면에 있는 전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펄프 내에 존재하는 전체의 전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표면 전하가 질려화학의 여러 가지 화학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표면과 내부가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고분자 큰 입자들은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전하 밀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일렉트로포레리시스 방법은 섬유 입자가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때 섬유의 크기와 전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플러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액체가 이동할 때 그때 걸리는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펄프를 일정하게 두고 이때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 걸리는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정 방법들은 현재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도 개발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들, 섬유 표면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과 이 전하가 물리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정한 특성, 변하더라도 표면의 전하를 측정하는 방법이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섬유 표면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때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섬유 표면의 전하는 어디에서 기원할까요? 전하는 자일란네, 그루크로닉 액시드. 자일란네 그루크로닉 액시드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럼 이 자일란네 그루크로닉 액시드는 어떤 펄프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일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루크로닉 액시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펄프 내 전하 밀도가 결정됩니다. 자일란은 일반적으로 산가스분해에 빠르게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조건에서의 펄핑에서 절반이 잔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기성 펄핑 조건에서 절반이 잔류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표백 과정과 펄핑 표백 과정에서 그루크로닐 그룹이 그루크로닉 액시드 이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자일란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루크로닉 액시드가 절반이 잔류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 펄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계 펄프나
그다음에 반화학 펄프. 카복실 그룹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IP, 비잉크드 펄프의 경우에는 화학 펄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카르복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려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앞단원에서는 콜로이드 화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단원에서는 앞단원에 이어서 콜로이드 화학의 일부분, 그 다음에 표면 화학, 그리고 표면 전하를 측정하는 방법들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펄프에 염색을 하는지, 착색 과정들, 그러면은 그런 염료나 안료와 펄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펄프의 종류별로 안료나 염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